이 비녀, 사람을 죽인 물건입니다. 장터 한복판,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은 누더기 차림의 어린 소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10살이나 되었을까 댕기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맨발로 서 있는 것이 어디서 흘러왔는지도 모를 떠돌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만큼은 굉장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비녀를 집어들고 마치 오래된 원수를 대하듯 들여다보는 눈빛이 말입니다. 주변에 있던 장꾼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어디서 굴러왔나. 사람을 죽이다니 비녀가 칼도 아니고. 배가 고프면 밥집을 찾아야지. 장신구 좌판에서 귀신 소리를 하고 있어. 월심은 처음엔 그 웃음 속에 묻어 지나가려 했습니다. 워낙에 그 좌판 앞을 지나며 한마디씩 던지고 가는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험한귀 장신구방 바로 맞은편에 깔린 낡은 보따리 좌판이라 장꾼들은 오며 가며 그 자리를 보고는 입을 삐죽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비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웃지들 마세요. 이 비녀는 은이 세 겹인 척하지만 속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옥, 진짜 옥이라면 이렇게 빛이 탁하지 않아요. 속에 결이 없고 차가운 기운도 없어요. 이걸 머리에 꽂은 분은 아마 한 달도 안 돼서 비녀가 갈라졌다고 하셨겠지요. 월심은 그제야 눈이 커졌습니다. 그 비녀는 지난달 손님이 가져왔다가 한 달 만에 갈라졌다며 욕을 퍼붓고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뜯어보니 자기 솜씨가 부족한 것이 맞는 것 같아 말도 못하고 돌려받은 물건이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아이는 비녀의 흠집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비녀 옆면에 가느다란 흠집이 하나 있었는데 월심이 손님에게 못 고쳤다고 구박받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 흠집 일부러 난 게 아닙니다. 옥이 가짜라서 난 거예요. 진짜 옥은 이렇게 쩍하고 갈라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말을 잠깐 멈추었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이었습니다. 이 가짜 옥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장터의 웃음이 뚝 그쳤습니다. 그 순간 장터에 불던 바람마저 멎은 듯했습니다. 월심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한을 품고 이 장터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월심은 32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노른 빚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어느 날 밤 훌쩍 사라진 것인데 그 빚이 고스란히 월심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이듬해 세상을 뜨셨고 남긴 것이라고는 낡은 장신구 수리 도구 한 보따리와 작은 좌판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솜씨 좋은 분이었습니다. 비녀의 은을 다듬고 노리개 매듭을 엮고 갈라진 옥을 붙이는 솜씨가 장터에서 알아줬지요. 그런데 그 솜씨는 며느리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월심은 비녀 하나를 고치면 반드시 한 군데가 삐딱하고 매듭을 하나 엮으면 한쪽 가닥이 꼭 튀어나왔습니다. 손님들의 말은 매서웠습니다. 이게 고친 겁니까? 망친 겁니까? 험한귀 장신구방에 맡길 걸. 거기는 비녀 하나 고치면 새 것처럼 만들어주는데 험한귀 장신구방은 월심의 좌판에서 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에 붉은 보자기를 두른 장터에서 가장 큰 장신구방이었습니다. 양반과 마님들이 혼례 장신구를 맡기러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고 관아에서 열리는 큰 행사 장신구도 매번 험한귀가 도맡았습니다. 그리고 험한귀 장신구방 안쪽 깊숙한 곳에는 자물쇠가 3개나 걸린 작은 괴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것을 험한귀의 보물 괴짝이라 불렀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는 이가 없었고 험한귀는 그 괴짝을 자기 손 이외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옆에 낡은 보따리를 깔고 앉아있는 월심이라니. 그런데 초아를 만나기 사흘 전 월심에게 특별히 치욕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을 안시댁 마님이 유품 비녀 하나를 들고 왔던 것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수리를 맡겼습니다. 월심은 사흘 내내 그 비녀에 매달렸습니다. 은을 다듬고 옥을 붙이고 매듭도 새로 엮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가장 정성을 쏟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안시댁 마님이 비녀를 받아들더니 한참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어머니 유품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다니. 마님은 비녀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월심은 얼굴이 화끈거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이 이렇게 거칠게 갈아져 있고 접합 부분이 들떠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험한 귀 장신구방에 맡겼어야 하는 건데 괜히 불쌍해서 여기다 맡긴 내가 잘못이지. 장꾼들이 혀를 찼습니다. 월심은 비녀를 주워들고 고개를 숙인 채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변명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월심은 혼자 좌판 앞에 앉아 그 비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접합 부분을 꼼꼼하게 눌러붙였는데 어찌 이렇게 들떠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냥 자신의 솜씨 탓으로만 여겼습니다. 그것이 험한 귀의 첫 번째 방해였다는 것을 월심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초아를 만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저리 가거라.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헛소리 들을 여유가 없다. 월심이 비녀를 도로 빼앗으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초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아주머니 매듭 보세요. 오른쪽 가닥이 왼쪽보다 한 뼘은 짧아요. 이렇게 묶으면 걸을 때마다 한쪽이 당겨서 풀립니다. 월심은 자기도 모르게 매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어제 막 새로 엮어놓은 것인데 분명히 오른쪽 가닥이 조금 짧았습니다. 은도요. 저쪽 비녀 보면 달굴 때 너무 세게 달궜어요. 이렇게 달구면 겉은 매끈해 보여도 속에 기포가 생겨서 나중에 탁해집니다. 내 이름이 뭐냐? 초아입니다. 월심은 처음에 그 아이를 데려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터를 지나치다가 뒤를 돌아보니 초아가 험한 귀에 장신구방 앞에서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진열장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아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크게. 밥이나 먹고 가거라. 초아는 밥을 먹으면서도 눈이 반짝였습니다. 월심의 수리 도구들을 훑어보더니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기 시작했습니다. 이 줄칼은 너무 굵어요. 은결을 살리려면 더 가는 걸 써야 해요. 이 숫돌은 너무 거칠고. 아이야, 밥이나 먹어라. 이 비방책 보셨어요? 초아가 자기 품속에서 낡은 보자기에 싼 작은 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첩이었는데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쓰신 겁니다. 은 달구는 온도, 옥 문지르는 방법, 매듭의 결 방향. 이것만 알면 아주머니 솜씨도 달라질 수 있어요. 왜 나한테 보여주느냐? 초아는 잠깐 망설였다가 말했습니다. 밥값이요. 그날 밤 월심은 초아를 좌판 옆 작은 방에 재웠습니다. 가르침은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월심은 곧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한테 배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머니, 은이 운다고요. 이렇게 막 달구면 쇠도 삐칩니다. 쇠가 어찌 삐치느냐. 삐치는 거 맞아요. 은도 사람 마음 같아서 급히 다루면 속이 상한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사람 마음 딸래듯이 천천히 해야 제 결이 살아난다고요. 그 아버지 양반이 별소리를 다 했구나. 월심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말대로 천천히 달궜습니다. 그런데 은이 정말 달랐습니다. 빛이 속에서부터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고쳐낸 비녀는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은은 잘 달궜지만 두드리다가 모양이 찌그러졌고 찌그러진 것을 펴려다가 균열이 갔습니다. 아주머니, 은은 마음이 급하면 도망가요. 그래, 나도 그러고 싶다. 두 번째 비녀는 모양은 나왔지만 옥을 끼우다가 깨졌습니다. 세 번 만에 은틀을 제대로 잡았더니 이번엔 매듭 가닥이 너무 튀어서 비녀 전체가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다시 풀고 다시 엮었습니다. 매듭이 또 풀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손님 하나가 전날받아 간 놀이개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고친 겁니까? 하루도 안 지나서 매듭이 풀렸소. 월심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돈을 돌려주고 나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초아가 옆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매듭이 풀린 게 아니에요. 도망친 겁니다. 묶은 사람이 너무 못 묶어서요.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이냐? 아니요. 그래서 다시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월심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서럽지도 않았습니다. 이 어린 것이 너무 당돌해서 오히려 울음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실패가 반복될수록 월심의 손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은을 달구는 온도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옥에 힘을 넣는 방향이 손에 익었고 매듭을 엮을 때 가닥의 길이를 맞추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초아가 어느 날 흠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 흠집을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흠집이 있으면 손님이 싫어하지 않느냐. 흠집을 지우려고 억지로 갈아내면 오히려 더 못생겨져요. 그냥 살리면 돼요. 이렇게 꽃가지처럼. 초아는 아버지의 비방책 한 쪽을 펴서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느다란 흠집들이 연결되어 나뭇가지처럼 그려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흠집이 무늬가 된 것이었습니다. 흠집 어디로 가겠어요? 없애려고 하면 옥만 상해요. 살려야죠.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안악이 갈라진 옥비녀를 들고 왔는데 월심이 초아에게 배운 방법으로 흠집을 살려 무늬처럼 만들어 돌려주었더니 안악이 멍하니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거 흠집이 꽃처럼 보이는구나. 내가 고치러 온 건데 더 예뻐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장터에 퍼졌습니다. 월시민의 비녀는 흠집을 꽃무늬로 살린다더라. 과부 솜씨가 달라졌다는데 한번 가봐.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험한귀 장신구방까지 가기엔 멀다던 안악들이 월심의 좌판 앞에 앉아 비녀를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험한귀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느 오후 험한귀가 장터를 가로질러 걷다가 월심의 좌판 앞에서 일부러 발을 멈추었습니다. 점잖은 미소를 띤 채로 말했습니다. 월심아, 흠집난 물건은 흠집난 손에서 나오는 법이다. 내 팔자가 그러하니 내 비녀도 그러한 게지. 과부의 손에서 나온 비녀를 어느 양반가 마님이 머리에 꽂겠느냐. 장꾼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월심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험한귀가 돌아서려는 그 순간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흠집난 손은 고칠 수 있지만 썩은 속은 겉을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납니다. 초아였습니다. 아이는 험한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험한귀의 미소가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초아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초아의 몸이 굳었습니다.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배고파하고 조잘거리던 그 얼굴이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험한귀는 이내 고개를 돌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월심은 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험한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보고 있는 아이의 얼굴에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품속을 한번 만졌습니다. 거기에는 늘 낡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초아야, 저 사람을 아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얼굴이 아니다. 초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월심은 잠들지 못하다가 초아가 등불 앞에서 무언가를 꺼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낡은 비방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흠집난 옥비녀 하나. 비녀는 아름다웠습니다. 흠집이 있었지만 그 흠집이 일부러 새긴 것처럼 정교한 방향으로 나 있었습니다. 마치 장인이 흠집을 알면서도 남겨둔 것처럼. 그 비녀 누구 것이냐? 아버지 거예요. 그날 밤 초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짧게 그리고 조금씩 더 길게. 초아의 아버지는 이 고을 최고의 장신구 장인이었습니다. 양반과 혼례의 장신구를 도맡아 만들 정도로 솜씨가 뛰어났고 사또 땡 마님도 그 손을 빌릴 정도였습니다. 장터 사람 누구나 그 이름을 알았고 비녀 하나를 받아든 마님들이 참으로 솜씨가 남다르다며 감탄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험한귀는 관아 혼례 장신구 납품권을 거의 손에 넣을 참이었습니다. 해마다 관아 행사 장신구를 도맡아 오던 터라 그의 품평회도 자기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또 댁 마님이 초아 아버지의 비녀를 보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장인에게 맡기면 어떻겠느냐는 말이 흘러나오자 험한귀는 그때부터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솜씨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험한귀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어느 날 밤 험한귀의 하인이 초아 아버지의 장신구함에 가짜 옥을 몰래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험한귀가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저 장인이 가짜 옥을 진짜 옥으로 속여 팔았다고. 양반과 마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초아 아버지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짜 옥이 장신구함에서 나온 이상 변명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장신구방은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억울함을 안고 병을 얻었고 2해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아버지는 초아에게 비방책과 흠집난 옥비녀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비녀는 내가 마지막으로 만들던 것이다. 흠집이 났다고 버리지 말아라. 흠집이 있어도 이 비녀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비방책 뒷장에 무언가를 더 적어 두었습니다. 초아는 그것을 아직 월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요. 초아의 눈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월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초아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방책 뒷장에 무엇이 적혀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가슴 한켠에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품평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고을 최대 양반과 혼례에 쓸 장신구를 장터에서 공개 품평회로 뽑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긴 장신구방은 관아와 양반과 혼례의 물품을 도맡게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장꾼들은 이미 결론이 난 행사라는 듯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차피 험한귀 장신구방이지. 매년 그렇지 않았냐. 초아가 월심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나가야 해요. 내가 미쳤구나. 나 같은 과부가 험한귀 상대를 어찌하느냐. 아버지의 비법이 있어요. 흠집난 옥을 살려 세상에 하나뿐인 혼례 비녀를 만드는 방법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법이에요. 설령 비녀를 잘 만들어도 험한귀가 가만히 있겠느냐. 초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가만히 안 있겠지요. 그래서 더 나가야 해요. 월심은 한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내 팔자가 흠집났다고 내 손까지 못 쓰라는 법은 없지 않으냐. 그날부터 밤마다 불을 켰습니다. 월심이 은틀을 잡고 초아가 옆에서 비방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은을 달구고 옥을 갈고 매듭을 엮는 일이 밤마다 이어졌습니다. 실패는 또 왔습니다. 처음 다듬던 옥이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 옥은 살아남았지만 은틀이 휘었습니다. 세 번 만에 은틀을 제대로 잡았더니 이번엔 매듭 가닥이 너무 튀어서 비녀 전체가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매듭이 너무 나서면 비녀가 죽어요. 매듭은 비녀를 빛나게 하는 것이지 자기가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도 그런 사람 알고 있다. 초아가 픽 웃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월심의 손에 물집이 잡혔고 초아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 비방책을 옆에 놓고 잠깐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화들짝 깨어 비방책을 펴들고 눈을 비볐습니다. 그때 월심의 손에서 비녀가 완성되었습니다. 흠집을 갈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흠집을 따라 가느다란 은실로 꽃가지 모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옥의 균열이 나뭇결처럼 살아났고 붉은 매듭은 작고 단정하게 비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아가 그 비녀를 받아 들었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내렸습니다. 아버지 손이 돌아온 것 같아요. 월심은 초아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무슨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나 험한귀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품평회 닷새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월심이 재료상에 옥을 사러 갔더니 재료상 주인이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오늘은 따로 팔 것이 없소. 어제까지만 해도 넉넉하게 있다고 했는데 하루 사이에 모두 동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재료상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도 없고 옥도 없었습니다. 장터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월심이도 가짜 옥을 쓴다더라. 그러게 아무것도 모르는 과부가 어디서 옥을 구했겠어. 다 가짜가 아니겠어? 손님들이 다시 발길을 끊었습니다. 월심은 좌판 앞에 앉아 굳은 얼굴로 버텼지만 속으로는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품평회 사흘 전 밤에 벌어졌습니다. 초아가 낮 동안 어딘가 다녀왔습니다. 장터 한쪽 귀퉁이에서 엿장수 할멈과 오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엿장수 할멈은 장터에서 30년 가까이 장사를 한 노파로 밤에 잠이 없어 언제나 처마 밑에 앉아있기로 소문난 이였습니다. 초아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할멈한테 부탁을 했어요. 밤에 우리 좌판 근처에서 눈을 열어달라고요. 왜? 올 것 같아서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초아는 장신구암 안쪽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주머니는 오늘 밤 이걸 발라두세요. 붉은 염료였습니다. 보이지 않을 만큼 얇게 그러나 손이 닿으면 묻어날 만큼은 충분하게. 누가 손댔으면 흔적이 남아요. 월심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0살짜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느냐. 아버지가 당하는 것을 봤으니까요. 월심은 아무 말 없이 붉은 염료를 받아 들었습니다. 품평회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초아는 자는 척했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숨소리를 고르게 했습니다. 월심도 일부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장터 건너편 우물가에 물을 뜨러가는 척하면서 말입니다. 사방이 어두웠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고 장터에는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이경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장터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월심의 좌판 쪽으로 스며들듯 다가왔습니다. 처마 밑에 앉아있던 엿장수 할멈이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험한귀 장신구방에서 심부름을 다니는 하인이었습니다. 뒤통수가 반들반들한 사내였습니다.
하인은 사방을 한번 둘러본 뒤 장신구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그 안에 무언가를 슬그머니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초아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소리 없이 일어나 장신구함 뚜껑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함 안에 낯선 옥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집어들자 손가락 안쪽에 붉은 염료가 희미하게 묻어났습니다. 초아는 그것을 도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도 살그머니 함 가장자리에 댔다가 뗐습니다. 증거는 그대로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아온 월심에게 할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다 봤어. 험한귀 집 하인 놈이 밤중에 여기 다녀갔어. 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월심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품평의 날까지 그것은 가슴속에 고이 접어두었습니다. 품평의 날 관아 마당에 사람이 가득 모였습니다. 사또는 상석에 앉아 있었고 양쪽에 심사관과 아전들이 섰습니다. 장터의 장신구방들이 각자 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험한귀의 상은 화려했습니다. 금빛 놀이개와 옥비녀들이 빛을 받아 번쩍거렸고 정교하게 새겨진 은장도가 비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탄성을 질렀습니다. 역시 험한귀 장신구방이야. 저 놀이개 좀 봐. 저걸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 험한귀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무너질 차례가 온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월심의 상에는 비녀 하나만 있었습니다. 흠집을 꽃가지처럼 살린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옥비녀 하나였습니다. 놀이개도 없었고 은장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녀 하나. 저게 다야? 과부가 나왔구먼. 험한귀 장신구방에 비하면 저건 그냥 내다 버릴 것 아니야. 월심은 앞을 보았습니다. 초아가 옆에 서서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무서운 것이었지요.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심사관이 차례로 물건을 살펴보다가 월심의 비녀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혼례를 앞둔 집안의 어른 마님이 앞으로 나와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마님이 비녀를 손에 올려놓고 오래오래 보았습니다. 흠집을 감춘 것이 아니라 살렸구나. 마님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내려놓고 싶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험한귀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때 험한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날이 잠깐 여쭈어 보아야겠습니다. 저 비녀의 옥이 진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장터에 떠도는 말로는 저 과부가 가짜 옥을 쓴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품평회에 가짜 옥이 오른다면 이 고을의 체면이 어찌 되겠습니까?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월심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초아의 손이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사또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양쪽 장신구를 모두 살펴라. 관아 안쪽으로 장신구들이 들어갔습니다. 옥을 가릴 줄 아는 아전 하나가 꼼꼼히 살폈습니다. 관아 마당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험한귀는 두 손을 소매 안에 넣은 채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한참 뒤 아전이 나왔습니다. 사또날이. 아전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잠깐의 침묵이 관아 마당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월심의 비녀에 쓰인 옥은 진짜 옥이옵니다. 그런데 험한귀의 장신구 중 옥비녀 세 점에서 가짜 옥이 나왔사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험한귀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필시 누군가 장신구함에 몰래 손을 댄 것입니다. 사또날이 이는 저들이 꾸민 모함이 분명하옵니다. 저 과부가 억울함에 저를 모함하려고. 그때 초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작고 누더기 차림이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또날이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초아는 아버지의 비방책을 내밀었습니다. 뒷장을 폈습니다. 글씨가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장신구함에 가짜 옥을 넣은 것은 험한귀의 하인이다. 나는 보았다. 그러나 증명할 길이 없어 억울함을 안고 간다. 이 글을 보는 이가 있거든 부디 바로잡아 다오. 관아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그 글을 읽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글을 쓴 이가 누구냐? 저의 아버지이옵니다. 가짜 옥을 썼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몰락하신 장인이옵니다. 엿장수 할멈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소인도 아를 것이 있습니다. 날이. 이틀 전 이경의 험한귀 집 하인 놈이 월심이 장신구함에 몰래 무언가를 넣는 것을 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30년 장터에서 봐온 눈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사또가 험한귀의 하인을 불러오라 명했습니다. 하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사또의 명으로 하인의 손을 살피니 손가락 안쪽에 붉은 염료가 희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하인은 그것이 어디서 묻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초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장신구암 안쪽에 발라둔 붉은 염료입니다. 손을 넣은 사람이 모르고 묻혔을 겁니다. 하인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시키신 일이옵니다. 험한귀의 얼굴이 허옇게 변했습니다. 사또가 명했습니다. 험한귀의 장신구방 안에 자물쇠 달린 괴짝이 있다 들었다. 그 괴짝을 가져오너라. 장터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험한귀의 보물 괴짝이라 불리던 그것이었습니다. 험한귀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날이 그것은 사사로운 물건이옵니다. 장사 서찰이나 들어있을 뿐 가져오너라. 아전들이 자물쇠 3개를 부수고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장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수년간 가짜 옥을 어느 장사치에게 헐값에 들여왔는지 그것을 진짜 옥으로 속여 어느 양반과 혼례에 얼마를 받고 팔았는지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솜씨 좋은 장인들을 어떻게 차례로 모함해 왔는지까지 험한귀가 제 손으로 꼼꼼히 기록해 둔 것이었습니다. 초아의 아버지는 그 장부 안에서도 첫 번째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험한귀는 끝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점잖은 미소가 완전히 사라진 얼굴이 그제야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사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험한귀의 장신구방은 문을 닫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값을 돌려주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초아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은 그날로 풀렸습니다. 품평의 으뜸은 월심과 초아에게 돌아갔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나오는 길에 초아는 한참 동안 하늘을 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아가 두 손을 꼭 쥐는 것을 월심은 보았습니다. 잘했다, 초아야. 아버지한테 한 말이에요. 저한테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 너는 아직 멀었다. 초아가 픽 웃었고 월심도 웃었습니다. 그의 가을이 저물기 전 장터 한켠에 작은 장신구방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흠집난 비녀방이었습니다. 작은 간판을 붓글씨로 쓴 것은 초아였습니다. 글씨가 반듯하지는 않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가게 한가운데에는 흠집난 옥비녀가 걸려 있었습니다. 초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들던 그 비녀였습니다. 흠집이 꽃가지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초아가 그 비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흠집이 없으면 새 것이고 흠집이 있으면 사연이지요. 월심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로 눈을 깜박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흠집 하나쯤을 안고 삽니다. 숨기고 싶은 것, 지워버리고 싶은 것, 차마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하는 것. 그러나 월심과 초아가 알려주었습니다. 흠집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고. 흠집이 있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흠집이 있어서 세상에 하나뿐인 것이 된다고. 그 뒤로 장터 사람들은 흠집난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도 물건도 금이 간자리의 이야기가 깃든다는 것을 월심과 초아의 비녀가 오래도록 일러주었기 때문입니다.